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0월 27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이번 주 되게 힘들었다 그죠? 예, 시장이 항상 시장 전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도 세우지만 이 시장은 항상 내재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탐욕에 의해서 훨씬 비싸지기도 하고 공포에 의해서 또 훨씬 싸지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예측을 하려고 해도 참 보기 좋게 틀릴 때가 많습니다. 네, 8, 9, 10월 이때가 전통적으로 퀀트 분석을 해보면 약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까지 떨어질 줄은 전혀 또 예측을 못했고요. 그런 거 보면 또 참 자괴감도 들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예측 못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또 대응하는지 그게 중요하니까 또 상황이 변하면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전략도 짜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제 푸콜 레이쇼 말씀드렸고 그 푸콜 레이쇼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피어 인덱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픽스도 있고 그리고 CNN 딱 들어가 보시면 CNN하고 Fear and Greed 하면 바로 요 화면으로 딱 넘어갑니다. 네, 오늘은 이 Fear and Greed 지금 Fear에서 Extreme Fear 극단적인 공포구간으로 넘어가기 직전이고요. 지난번 3,500 S&P 500이 빠졌을 때는 이 Fear and Index가 26이 아니라 거의 6까지 갔었죠. 예, 완전히 Extreme Fear. 근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박 전무님 질문이 있습니다. 시간에서 좀 자세하게 다뤄서 주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중앙일보에서 기사를 가져왔고요. 일단 첫 번째 기사는 현대차의 질주 3분기 만에 136% 급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이 실적 발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4분기 내년에 대한 또 전망치에 대한 가이던스도 제시해주고 있는데 실적이 잘 나와도 가이던스가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시장이 또 확 빠져버리고 그죠? 극명하게 지금 실적 발표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막 바뀝니다. 일단 현대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올해 3분기에도 질주를 이어갔다. 전기차 수요 둔화와 세계 경기 침체에도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 친환경차 판매 확대로 수익성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인데 현대차는 3분기에 영업이익이 3조 8,21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6.3%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 2분기에 4조 2천억대 영업이익에는 못 미쳤지만 3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경신을 했네요. 3분기가 항상 이래 좀 계절적으로 슬로우한 그런 분기인가 보다 그죠? 매출은 41조 27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8.7%나 증가를 했고요. 이 그래프가 참 좋네요. 매출, 영업이익, 판매 대수까지 이 표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판매 대수가 21년 3분기 이때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작년 내내 재작년 그 3, 4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까지 안 좋았었는데 판매 대수가 20년도에 요게 분기죠. 네, 분기에 99만 7,800대 했다가 21년 3분기에 89만 8,900대 그러고 나서 이게 매년 3분기에 어떻게 됐었는지 3분기만 이렇게 딱 발라내서 표를 만들어 주셨네요.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 주셨다 그죠? 그리고 작년에 102만 대였다가 올해 3분기 104만 5,500대 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2만 대 더 늘었고요. 수익은 더 어메이징하네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5,518억 원이었었는데 올해는 3조 8,200억까지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었네요. 재작년에는 1조 6천억이었었고요. 그 전에 2020년 3분기 2020년 3분기 이 코로나 때다 그죠? 코로나 때는 마이너스 3,138억 그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2020년 3분기에도 마이너스 3천억 이렇게 나왔을 때에 오히려 주식을 사야 됐을 때였었죠. 주가는 항상 3개월에서 6개월, 9개월, 1년을 선행해서 움직이니까요. 그러면 또 지금 실적이 아주 잘 나온다고 해서 또 지금 주식을 PER로 봤을 때 너무 싸니까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전망치를 봐야 됩니다. 회사가 어떻게 가이던스를 제시했는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 회사의 올해 1에서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11조 6,524억이 됐고요. 아직 4분기를 남겨놓고 있지만 현대차가 연간 기준 영업이익 10조 원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기아 역시 호실적을 이어가고 있고 두 회사 올해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기아의 3분기 실적은 27일 오늘 발표가 되네요. 시장에서는 자동차 비수기인 3분기를 맞아서 현대차가 피크아웃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고고 행진을 이어간 배경에는 고부가 차량 중심의 판매 증가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환율이 1,35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해주니까요. 사실 수출 기업한테는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현대차는 이번 분기에 전년 동기 2.2% 증가한 104만 5,500대를 했고 특히 북미, 유럽, 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 실적이 골고루 탄탄했고 마진이 높은 제네시스 5.1%, SUV가 54.7%, 그리고 대형 승용차가 5.9% 이렇게 판매 비중이 마진이 높은 요 판매 비중이 65.7%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도 기아차도 그렇고 제품 믹스가 좋아졌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제품 믹스가 좋아졌다라고 했을 때 그 믹스가 커피 믹스 아니고요. 제품 믹스입니다. 믹스가 ASP 그리고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가 높고 그리고 마진율이 좋은 요런 차 판매 비중이 65.7%나 이러면서 실적이 좋았다 이런 얘기고요.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늘리고 아이오닉 5와 6 등 전기차 판매도 늘었는데 올 3분기의 친환경차 판매 대수는 같은 기간 33% 증가한 16만 8,953대나 되네요. 올 3분기에 친환경 차 판매 대수입니다. 근데 33%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총 104만 대에서 친환경 차가 16만 8,900대였으니까 그죠? 딱 한 16% 된다 그죠? 전체 판매차 중에서.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난 7월 발표한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 당시 현대차는 매출 증가율 14에서 15%, 영업이익률을 8에서 9% 증가를 제시한 바 있고요. 서강현 현대차 기획재정본부장은 이날 가이던스를 살짝 초과할 수 있다고 보지만 가이던스를 수정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다만 이스라엘 전쟁과 전미 자동차 노조 UAW 파업이 악재로 꼽혔는데 이스라엘 전쟁으로 4분기에만 5천에서 6천 대 판매 역량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현대차 미국 공장의 직원은 UAW에 소속돼 있지 않다네요. 다행이네요. 추후 GM 포드의 임금 협상 결과에 따라서 임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주춤하고 있지만 전략에 변화가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고요.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전용 신공장인 메타플랜트도 차질 없이 건설을 해서 내년 하반기 가동 계획을 그대로 지켜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뭐 GM은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연기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아마 물어봤을 것 같고요. 또 전기차의 주요 소비자가 얼리 어댑터에서 일반 소비자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다면서 잠깐의 허들 수요 감소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전기차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공장에 대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혜택을 받는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빠르게 한 것이고 내년 하반기 가동 계획을 그대로 지키겠다고 답을 했네요. 이상현 IBK 연구원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등 주요 차종이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서 북미에서 전기차 생산을 시작하는 내년 하반기까지 상대적으로 견조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임원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UAW 파업의 경우도 미국 업체들이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데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다만 고금리가 전기차 수요 불안이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배당도 보통주 기준으로 1,500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현대차 측은 지속적인 분기 배당을 통한 주주 환원을 이어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 효자 상품인 자동차 여전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미테일러 공장 용인 반도체 산단 선제적 투자 속 바이오 사업 결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재용 회장님 얼굴 사진이 나오네요. 어떤 부분인가 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인재 양성과 미래 기술 투자에 조금 더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난 2월 17일 삼성전자 천안 온양 캠퍼스 반도체 시장 불황 속에서 생산 라인을 살펴본 이재용 회장이 제시한 화두는 인재와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디어 열린 비공개 직원 간담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업 전략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당시 이 회장은 인공지능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용량의 서버용 메모리 패키지가 필요하다면서 경쟁사를 이겨내야죠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재계 관계자는 삼성이라는 초거대 기업을 이끄는 총수로서 느끼는 절박함과 위기의식이 묻어난다고 말을 했고요. 27일로 회장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용 회장이 새로운 출발선에 섰는데 그는 글로벌 경기 침체, 반도체 불황 등 악조건 속에서 삼성 수장으로서의 첫 1년을 국내 사업 현장을 누비며 보냈고 기술 혁신과 선제적인 투자에 대한 강조도 잊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자 승부수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 약 23조 원을 투자한 파운드리 공장과 앞으로 20년간 300조 원이 투입될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이고요. 요 부분은 2달 전인가 석 달 전에 그죠? 삼성전자의 TSMC에 대한 선전보고 그때 다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2의 반도체로 키웠던 신사업도 하나둘 열매를 맺고 있는데
삼성은 지난해 5월 반도체 바이오와 미래 먹거리 발굴에 향후 5년간 45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고요. 직원 30명으로 시작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ODMO 시장 세계 1위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6세대 6G 이동통신 역시 이 회장의 미래 사업으로 점 찍은 분야 중 하나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회장이 가진 가장 큰 자산으로 꼽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해외 기업인 정치인, 왕족 등 빅샷과 쉴 새 없이 만나며 삼성의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고 비전의 깃들을 다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발걸음도 분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있는데 뭐 삼성중법 경영 뭐 이런 얘기 쭉 밑에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죠. 네, 그리고 사법 리스크 등등 해가지고 쭉 나오고 있네요. 이병택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가 이제는 새로운 삼성의 미래 가치를 실행에 옮겨야 할 시간이라면서 컨트롤 타워 재정비, 시스템을 갖춘 의사결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삼성이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 그리고 참 존경받는 기업 아닙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좀 전에 이제 현대차 그룹하고 마찬가지로 그죠? 네.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미 벌써 600만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이닉스 반년 만에 디램 흑자로 돌아섰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전부 다 수출 대기업들 기사를 다 가져왔네요. 하이닉스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하이닉스 실적 1조 7천억인데 우리 쪽 댓글이 아니고요. 다른 쪽 댓글이었던 것 같은데 하이닉스 적자 1조 7천억. 네, 이런 회사를 사는 게 맞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코로나 때 있잖아요. 코로나 때 홍사원의 경제쇼에 나갔을 때 제가 코로나 때 사면 안 되는 종목이 3가지가 있다라고 뭐 책에도 써놨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코로나의 단발성으로 이벤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뭐 재작년에 HMM도 그랬고 그때 당시 이제 시젠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홍사원의 경제쇼에서 실시간 댓글로 그 시젠 같은 게 지금 이익이 5, 6천억 나오는데 이런 실적 가치주를 왜 사면 안 되냐? 그래서 바로 홍 기자님이 바로 물어보셨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이라는 게 보통주 평가 모델 해서 재무관리 시간에 배우거든요. 이 배당 모형 뭐 여러 가지 DCF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뭐 상가가 됐든 아니면 주식이 됐든 투자 자산의 기본적인 그 밸류에이션은 거의 동일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결국은 금리로 할인을 해가지고 현재 가치화하는 거잖아요. 현재 가치화. 그랬을 때 10년의 이익이 매년 꼬박꼬박 10억, 그 다음에는 11억, 그 다음에는 12억. 그런데 이제 뭐 물가 상승 금리가 뭐 10%라 해서 결국은 이제 현가하는 그 현재 가치화하는 미래 이익이 10년 동안 동일하게 10억이라고 치자고요. 10억이라고. 그러면 10억이라고 치면 10년치를 다 더하면 100억이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10억 나면 PER 10배 곱해서 100억 정도 시가총액이 되는 게 맞고요. 근데 PEG 개념에서 EPS 그로스가 20%다, 30%다. 그러면 미래 이익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10배가 아니고 지금은 10억 벌지만 10배가 아니고 PER이 20배, 30배. 그러면서 시가총액이
200억이 되고 300억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CGN이 벌어들였던 그 막대한 이익이 내년 내후년 그 이후에도 계속 나올 거냐 보면 안 나오잖아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 뭐 다 아시니까. 그래서 지금 단발성으로 올란 이 이익이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다시 정상화되면서 평소에 버는 200억대로 이렇게 다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과도하다. 이런 단발성 이익으로 왕창 수익이 날 때는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이렇게 반도체처럼 적자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속 적자가 나느냐 인지 아니면 이번에 적자가 났는데 반도체나 뭐 다 이래 사이클 기업이기 때문에 그 사이클의 5년치 평균을 보면 됩니다. 그 5년치 평균이 하이닉스가 평균 영업이익률이 24.5%가 나오거든요. 많이 나올 때 막 50% 나오죠. 그래서 24.5%의 평균 이익이 나오는데 매출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매출은 하이닉스가 얼마가 나오느냐 그게 중요하고요. 올해 매출은 완전히 확 빠졌잖아요. 근데 내년 매출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말씀드린 겸에 자 SK 하이닉스 재무제표를 딱 들어가 보면 20년도에 31조, 21년도에 42조 9천억, 22년도에 44조 6천억. 근데 올해는 29조. 완전히 매출이 확 빠지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내년으로 가면 45조. 내후년에는 54조 하면서 54조 하면서 사상 최대 또 매출이 달성을 하는 거죠. 내년만 하더라도 45조로 나오네요. 네. 45조인데 지금 영업이익을 8조로 잡아놨거든요. 네. 8조로 이렇게 잡아놨는데 평균 영업이익률 이렇게 감안을 해보면 또 이보다도 또 훨씬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사이클 기업이 특히나 보면 이익이 많이 날 때 왕창 나왔다가 이익이 또 적게 나오면 이번처럼 적자 넣어놨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올 때 PER이 낮을 때 오히려 팔고 이익이 바닥을 쳤을 때 PER이 아주 높을 때 사고 하는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닉스 얘기하다가 지금 잠깐만요. 제가 어디 지금 얘기하다가 삼성전자 요거는 다 얘기했고 그죠? 방금 이제 하이닉스 요 부분인데 하이닉스 반년 만에 디램 흑자로 돌아섰다. 요 기사 이 기사 읽지 않고 얘기를 했었네요. 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에도 2조 원 가까운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 4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마진이 높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늘면서 디램 사업이 2분기 만에 흑자를 냈고요.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을 포함한 디램 3강 가운데 첫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네, 하이닉스 실적 추이가 쭉 나오죠. 22년 3분기에 10조, 그 다음에 7조, 그 다음에 5조, 요게 매출이고요. 이익은 1조 6천억 나오다가 마이너스 1조 8,900억 났다가 지난번에 마이너스 3조 4천억 적자 났다가 바로 앞전에 2조 8,800억, 이번에는 1조 8천억. 네, 이렇게 바닥치고 그래서 실적 바닥이 나왔던 이 1분기가 1월 6일 날인가 하이닉스 바닥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지금 네, 올라가고 매출 역시도 그때 5조 881억 나왔다가 지지난 분기 7조 3천억 그리고 이번 분기에 9조 600억 매출이 이제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봐야죠.
요렇게 공시를 어제 했는데 지난 동기 대비 매출은 17.5% 줄었고 영업손익은 적자 전환인데 직전 분기와 비교해 보면 매출이 24% 증가했고 손실도 1조 원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고대역 메모리, HBM과 DDR5 등 고성능 메모리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서 지난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했고요. 감산 효과도 나타났는데 D램 평균 판매 가격 ASP가 올라서 실적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습니다. ASP가 이제 반등을 하는 거는 원래는 4분기로 예상을 했었는데 하이닉스가 1분기 더 당겨서 이렇게 돌아섰죠. D램은 2분기 대비 ASP가 약 10%나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HBM은 AI 시장 급성장과 함께 효자 상품으로 부상을 했고 그죠. 향후 5년간 AI 서버 시장의 연평균 40% 성장 그리고 HBM은 연평균 60에서 80%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HBM3 4세대뿐만 아니라 HBM3E와 E까지도 솔드 아웃 됐다고 하네요. 자, 문제는 낸드 플래시인데 뭐 우리가 이렇게 USB 카드 이렇게 꼽는 거 있잖아요. SSD 카드나 뭐 이런 거 전부 옛날에 하드웨어 저장을 하는 거 그런 게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다 낸드가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낸드인데 고용량 모바일 제품 중심으로 출하량이 늘었지만 업황이 살아나지 않고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이날 세계 2위, 4위 낸드 업체인 일본의 키옥시아와 미국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냈고요. SK 하이닉스는 베인 캐피탈 등이 이끄는 한미일 연합 컨소시엄에 약 4조 원을 투자해서 키옥시아 지분 15%를 갖고 있죠, 지금은. 네. 자, 그다음 또 기사로 빠르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플레와 디플레 유발하지 않는 중립금리. 이 중립금리. 2018년 10월 달, 그때도 10월 달에 미국 시장이 확 빠졌잖아요. 10월 달 빠지고 11월 옆으로 기다가 12월 그때도 더 빠졌었는데, 2018년 10월 초에 그때도 제롬 파월이 어디 가서 연설하면서 중립금리가 아직까지 저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 금리를 계속 더 올려야 되나? 이런 시장의 메시지를 주면서 시장이 확 빠졌었거든요. 그 중립금리가 저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거는 2018년 지금 10월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향후 통화정책의 변수로 중립금리 (Neutral Rate of Interest) 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 중립금리란 한국은행 등 각국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로 하는 준거금리로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잠재 성장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입니다. 요 중립금리의 정책금리를 딱 맞춰놓으면 물가를 자극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경기를 침체시키는 그런 영향을 안 주는 딱 이렇게 중립 금리라는 거죠. 지금은 아마 중립금리보다 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정책금리가 저 위에 있죠. 경기를 물가를 잡기 위해서 디플레이션을 오히려 유도하는 거죠.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중립금리는 2에서 3%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한은은 현재 기준금리가 3.5%로 중립금리보다 소폭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긴축적인 상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중립금리 상승론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의 특수한 경제 상황 때문이다라네요. 제롬 파월 미 페드 의장이 20일 FMC 회의 직후에 지난달 20일
회의 직후에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5.25에서 5% 범위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노동시장도 강력한 것은 중립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중립금리가 올라가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 불어난 정부 부채이고요. 미 정부 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의 95% 수준으로 2020년 80%에서 15%포인트 급증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미 재무관 장관 출신인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재정적자 규모가 커진다면 추후 중립금리를 더 끌어올릴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외신도 미국의 중립금리가 높아져서 고금리 장기화가 아니라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22년표네요. 주요국 중립금리 추정표에서는 22년도에는 미국의 중립금리가 한 2.5 정도가 있었었네요. 문제는 한국의 경우 주요국과 달리 성장이 둔화돼서 중립금리가 하락하더라도 일본처럼 나홀로 통화 완화 정책을 고수하기 어렵다는 점이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지금 한미 금리 격차가 현재 2%포인트, 장기화에 따른 원화 약세와 자본 유출 우려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인데 유해미 한양대 교수님이 일본은 한국보다 내수 중심인데다가 엔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소규모 개방 경제인 한국이 이를 지속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만약 중장기적으로 한국만 성장이 둔화해서 중립금리가 하락한다면 통화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고 구조조정 등 다른 경기 부양책을 써야 할 것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창용 총재께서 지난 1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에 기자간담회에서 선진국은 중립금리가 오르고 우리는 내릴 경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 하는 내부에서 논의해봐도 답이 잘 안 보인다고 토로하셨다네요. 하는 관계자는 중립금리를 추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절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면서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립금리 추정치를 섣불리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네요. 요 기사가 두 개 있는데 먼저 칼럼 박철환의 마켓나우 요 칼럼을 보겠습니다. 서정대 스마트 자동차 학과 교수님이죠. 제목이 테슬라는 끝났다는 언제 실현될까? 제목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자,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전통적 자동차 업체들이 출시한 신형 배터리 전기차들이 드디어 테슬라의 매운맛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고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듯 테슬라는 2022년 말부터 전기차 염가 할인을 전 세계에 실시를 했다. 올해 상반기에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활 물질을 만드는 우리나라 기업 중 일부의 주가가 급등을 했고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고 미국 전통 자동차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급등을 하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우리 배터리 제조사들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을 것이라고 섣부르게 전망을 했기 때문인데 이런 장밋빛 전망에 불붙일 호재가 많았었는데 테슬라와 파나소닉이 4680 원통형 전지 양산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일론 머스크가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사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에 기가 팩토리를 건설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었네요. 최근에 테슬라는 끝났다라는 말이 또 나왔다. 18일 수년 사이 가장 부진한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자 테슬라 주가는 물론 한국 배터리 전기차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급락을 했다. 상황이 간단치 않다. 테슬라의 위기라기보다는 전기차 산업 전반의 위기라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다.
테슬라는 대당 마진이 급감했지만 판매 규모는 오히려 성장을 했고 상반기에 북미 시장에서 테슬라가 35만 대 정도 파는 동안 전통 자동차 제조사들의 배터리 전기차 판매량은 각기 3만에서 4만 대에 그쳤습니다. 예약 주문이 수십만 대 밀렸다던 신차들도 실제 인도량이 처참했고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전기차에 급브레이크가 밟혔다. 체감 온도가 연초와는 사뭇 다르다. 중국의 배터리 전기차 제작사들도 초인류급 외엔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 꽃길만 남은 줄 알았던 북미 전기차 시장이 삐걱대기 시작했는데 전미 자동차 노조가 사상 최초의 빅3 동시 파업을 주도하고 배터리 제조사의 가입도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BYD 테슬라, 현기차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배터리 산업과 전기차 산업에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면 버틸 수 있는 곳은 배터리 제조사 중에서 탑 10 정도이고 배터리 전기차는 탑 20 정도가 아닐까 한다. 전기차 산업의 생존 게임이 배터리 산업으로 번질까 걱정되던 차에 중국이 리튬이온 지차전지에 들어가는 고순도 천연 인조 흑연 수출을 통제한다고 나섰다.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2023년이 새드 엔딩으로 치닫는 것은 막연한 낙관주의 때문에 준비가 소홀해진 탓도 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에 나오는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는 시구의 숨은 뜻은 준비 덕분에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아닐까. 네,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 또 어떤 데서는 그죠? 결국 살아남은 자가 강한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둘 다 그렇다고 강한 자가 반드시 살아남는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살아남은 자가 강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요 기사는요. 이란 우리가 중동 문제가 또 불거지는데 이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또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병상의 라이프톡 아야톨라의 나라 이란. 그래서 좀 짧은데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연일 이란에 경고하고 있고 블링컨 국무장관이 24일 유엔 회의석상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날렸는데 미국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무장 세력 모두의 배후라고 판단한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물론 요르단의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까지 모두 이란의 군사적 지원으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동시에 이라크, 시리아 등에 주둔한 미군 기지도 함께 공격하고 있다. 이란은 이슬람 근본주의 시아파의 종주국이죠. 이란과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무장 세력을 묶어서 저항의 축 Axis of Resistance, 네, 레지스턴트, 예, Axis of Resistance, 이 발음이 잘 안 되느냐? Resistance, 예, Resistance라고 읽어야 되겠죠. 미국 부시 전 대통령이 규정한 악의 축이 아니라 정반대로 미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지하드, 예, 성전을 벌이는 정의 세력의 중심이라는 뜻이다. 이란은 이들 무장 세력을 전쟁 대리인 프락시로 내세워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해 왔는데 따라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의 확전 여부는 이란의 의지에 좌우될 수도 있다. 이란은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가 다스리는 신정 국가다. 1979년 팔레비 왕조를 무너뜨린 혁명 지도자가 아야톨라 호메이니이며 그때 이 호메이니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그의 후계자인 현재 최고 지도자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이니
84세시네요. 나이 많으시네요. 아야톨라는 무슬림이 따라야 하는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신의 뜻에 따라 현세를 지배하는 절대 권력자라고 합니다.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야톨라 하메이니는 25일 미국은 이스라엘과 공범이라고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은 두 곳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동시전쟁을 치러야 할 듯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에 가자 분쟁 2014년 7월 달에 있었던 가자 분쟁은 8월 한 중순쯤에 끝났었거든요. 한 달하고 약간 반 되기 전에 한 40일 정도에 끝났었는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 났으니까 네, 11월 달에 정도에 11월 중순 한 달 반 정도 되면 좀 뭔가 휴전이 합의가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말도 행복하고 건강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